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알려드립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합니다. 정부가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7월, 8월 두 달간 가정용 전기에만 적용되던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전기요금이 줄어드는 것인지에 대해서 최강 변기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정부가 아무데나 들어올 때나 안 들어올 때나 들어와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 문제다. 이제 제 말씀도 이제 그런 맥락입니다. 정부가 시장 자율에 맡길 때는 시장 자율에 좀 맡겨줘야 되는데 너무 깊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야당이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을 두고 국가주의 논쟁에 불을 붙이는 모양새입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연일 문재인 정부가 시장에는 지나치게 개입하면서 안보와 대북 제재에는 느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에 나서고 있는데요. 더 보수에서 보수들의 시각 살펴봅니다. 수구 세력은 갈등과 분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이해찬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이 중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배수의 진을 치고 강한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는 이해찬 후보를 3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4부에서는 어제 이어 광복절 특집 시리즈,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석주 이상용 선생의 후손들은 왜 고아원에서 자라야 했는지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8월 7일 화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최강병기 코너입니다. 오늘 조대진 변호사, 경향신문 임지선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입추가 지났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오늘도 너무 더웠어요. 오늘은 좀 난 것 같은데 어제보다는. 그래요? 네. 실내에서만 있었던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가요? 너무 더웠는데. 네. 자, 정부가 계속된 불볕더위로 전기료 부담이 증폭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지자 누진제를 한시적 완화하겠다, 이야기를 했죠. 네. 내용 정리하면 어떤 겁니까? 7월, 8월에 한정해서 이제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7월, 8월 이 두 달간이고요. 그리고 현재 3단계인 누진 구간 중에 1, 2단계를 확대한다. 그래서 지금 1단계 상한이 200kW로 돼 있는데 300kW로 높여서 조정하고 2단계가 상한이 400kW인데 500kW로 조정하는 이런 안을 내놨습니다. 예. 가구당 평균 19.5% 인하 효과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벌써 그 고지서 발급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미 발급된 가정은 다음 달에 이 한전에서 알아서 차감해서 다음 달 고지서를 이제 보내기 때문에요. 고객이 직접 소급 요청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겁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 건강과 직결된 복지로 규정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 누진제 한시적 완화하는 거 말고 또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도 또 강구하고 있다고요? 예, 이 폭염으로 가장 힘든 게 이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인데요. 그 계층 경우에 이제 30%가량이 아직도 에어컨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에어컨이 없는 가정과 좀 노후화된 가구에는 이 냉방용품을 긴급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그리고 장애인, 다자녀 가구, 이런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이미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30%를 더 할인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이 여름철 전기요금이 3만 원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는 기존에는 여름철에 2만 원을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추가 대책이 나오면서 6천 원이 추가로 할인되고 실제로 내는 요금 부담은 4천 원이 된다는 이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예를 들어 한 달만 조금 더 빨리 결정했으면 어떨까? 그렇죠. 예. 이미 너무 더운 날짜가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전기
전기료가 아까워가지고 에어컨 네. 많이 못 틀는 분들 계셨는데 지금 이렇게 대책하니까는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정부도 작년, 재작년이 좀 꽤 더웠으니까 더울 거는 예상은 했던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그렇게 40도가 일을 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뭐 대책은 좀 미리 마련해놔야 되지만 지금 정부가 내놓는 여러 가지 뭐 고지서 체계라든지 뭐 전기료 그 부과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논의가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시적인 걸로 그치지 않고 좀 법제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폭염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미리 좀 대책이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 언제까지 이렇게 7, 8월에만 되면은 전기요금 걱정하면서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지 그거 매해마다 이걸 반복할 수 없으니까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좀 마련해 이제는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저희 집 에어컨이 고장나서 AS를 불렀거든요. 안 옵니다. 네, 당분간 못 한 간다 2주 뒤에 올 것 같습니다. 10월쯤 올 겁니다. 너무 많이 지금 전화가 폭주하고 있어가지고. 네. 네, 에어컨이 있어도 고장나면 또 머리 아픈 일이 발생하는데. 저것도 있죠. 검침일 차이에서 오는 형평성 문제. 그러니까 그동안은 검침일을 한전이 자기들 마음대로 지정했잖아요. 일반적으로 정했죠. 네, 그래서 한참 더울 때 에어컨 쓰는 사람들은 검침일이 거기에 맞지 않으면 네. 똑같은 날짜에 에어컨을 써도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내고 누진제 적용 때문에 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도 바꾼다고 했어요. 괜히 이제 손해보는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여름에 진짜 제일 더울 때 소위 말하는 이제 7월 초부터 8월 뭐 중순까지 그 당시에 제일 많이 썼던 사람들은 정말 알차게 불벼락을 맞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데 이제 걸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조금 더 완화돼서 나오니까 왜 같은 기간을 보내고 내가 더 많이 내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죠. 어쨌든 불공정한 그 규정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시정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 공정위가 이제 고객 동의 없이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그 약관에 대해서 이제 불공정하다고 하고 시정하기로 했는데요. 검침일을 이제 바꿀 경우에 지금처럼 7, 8월에 워낙 집중이 되는 경우에 검침일을 이제 15일에서 1일로 바꿀 경우에는 요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그렇죠. 합니다. 근데 단지 이좀 문제인 게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단지가 일괄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걸 개인이 요청한다고 해서 달라지기가 쉽지 않고 입주자 대표회의 이런 걸 거쳐서 아마 고쳐야 될 텐데요. 관리비 부과 때문에. 예, 관리비 부과 때문에 내가 결정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저는 오늘 일간지 보면서 이거 바꿔줘서 본인이 한전에 전화하면 그냥 바꿔준다라고 하길래 쉽게 생각했더니 아파트 계신 분은 또 안 되네요. 다르죠. 예. 그렇죠. 어려운 점이 있네. 대단지 같은 데는 관리비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올 때 관리비 고지서가 한꺼번에 오지 않습니까? 전기요금 포함돼서 오니까. 저는 요즘 잠이 안 옵니다. 왜요? 네, 잠이 안 오고 있어요. 많이 써가지고. 그냥 괜히 잠이 안 옵니다. 또 아파트는 또 그런 점이 있네요. 예, 그런데 7월 폭염 기간이 상당 부분 포함된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419만 가구를 분석했는데 전기요금이 지난해 대비해서 크게 늘지 않았다. 폭염 일수는 2배 이상 늘었는데 전기요금은 크게 늘지 않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일단 생각해보면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에어컨을 마음대로 쓰지 못했다라는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결론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말하기는 보통 국민들이 일단 덥다, 폭염을 견디는 그 기간이, 그러니까 에어컨을 가능한 한 자제하면서 틀지 않는 기간이 4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지나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면서 이제 에어컨을 가동하게 되는 흐름인데요. 그런 기간에 이제 이걸 또 조사했다는 경우도 있고, 이 조사 기간이 7월 한 달 동안 또 초기에는 그 장마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지난해보다 요금이 감소하거나 실제로 전기요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만 원이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창기에 더웠을 때 올해 에어컨 없이 한번 견뎌보지 뭐. 계속 그랬다가 절대 못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막판에 더 많이 트는 그런 경우가. 그래서 폭염 일수는 2.5배 이상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만 요금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군요. 어쨌든 이게 이번 한시적 대책에서는 그치면 안 되겠고요. 이 여름 폭염이라는 것은 아까 조대진 변호사가 예측하기 어려웠다. 이 정도 폭염을 하는데 앞으로 더운 건 뭐 계속 더울 거 아니겠어요, 매년? 그렇죠. 뭐 지구 온난화도 있고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도 이게 이제 뭐 재해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재해 수준이고 뭐 장마나 홍수 대비하듯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계류 중인 법안들 좀 빨리 좀 통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력 예비율 같은 것도 손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가정용 전기보다 산업용 전기가 싼 점. 누진제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죠. 이 법안이 이미 작년에 한 5개 정도 나와 있고 올해도 지금 나왔는데 더 이상 좀 계류하지 말고 이제는 좀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얘기 봅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규제 혁신을 위한 두 번째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하는데 인터넷 전문은행 현장 간담회였다고 해요. 여기서 은산 분리의 대원칙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은산 분리는 뭡니까? 금산 분리는 들어봤는데. 은산 분리가 말 그대로 은행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원칙이다라는 그 원칙이고요. 애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오늘 이제 규제 혁신에 관련된 간담회에서 이 언급을 했습니다. 은산 분리, 그러니까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는 계속 유지돼야 되지만 어쨌든 이 제도가 신사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원칙을 지키되 이렇게 운신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주자라는 취지로 언급을 한 걸로 보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은산분리의 대원칙은 지키면서 약간 완화하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무너뜨려서 다 풀어주자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핀테크라든지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에는 서민의 삶하고도 직결돼 있는데 제한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을 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규제들은 콤팩트하게 찍어서 풀어주고 다만 이제 그 은행이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이런 구조들에 대해서는 은행법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가해서 이런 사금고하는 거는 막자라는 취지로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인터넷 전문에 갑자기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카카오뱅크잖아요. 네, 그렇죠. 카카오랑 이제 K뱅크 두 개가 있죠. K뱅크 두 개 있는데 네. 어쨌든 대그룹에서 이 은행을 소유하는 건데 이렇게 은산분리가 완화되면은 이 은행들은 이 카카오뱅크나 K뱅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뱅크는 우리가 딱 생각하면 카카오가 대주주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카카오의 대주주는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일 모기업인 한국금융지주가 최대 주주이고요. 그것도 은산분리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산업자본이 가장 4% 이상 가질 수 없거든요. 그리고 K뱅크의 대주주는 KT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은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은 결국은 기존 금융권의 자회사뿐 아니냐. 그래서 반쪽짜리 인터넷 전문은행이다라는 비판이 계속되었는데 이 법안 통과가 된다면 아무래도 카카오랑 KT라는 그런 ICT 기업이 대주주가 돼서 뭔가 좀 더 새로운 혁신을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정부가 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기대서 이제 국회가 법안 통과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인 거죠. 그 규제 완화되면 소비자 이익이 좀 돌아갑니까? 편하죠. 그리고 뭐 인터넷 연결된 뭐 빅데이터 산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핀테크 사업 이렇게 발전되면 다 국민들 생활에 편리한데 사실상 규제 때문에 못 진행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금 ICT 관련된 기술들이 연관된 그런 서비스들이 좀 더 원활해질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던 진보 진영에서는 예전부터 이거 반대해 왔거든요. 예, 엄청 반대하고 있죠. 부딪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오늘도 사실 지난주에 이미 참여연대와 정의당 경실련 같이 해서 이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반대하는 토론회를 이미 잡아놨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같은 날 그 대통령이 혁신성장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은산분리 완화를 얘기한 건데요. 이 진보 진영에서는 아무래도 재벌 기업이 은행을 갖고 있었을 때, 대기업이 은행을 갖고 있었을 때, 은행을 이제 돈줄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금고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열린 그 토론에서도 거의 3시간 가까이 정부를 성토하는 게 이어졌고, 이 자리에 금융위원장 나와라, 국무총리 나와라, 같이 맞짱 토론해보자. 이런 정도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보수정당에서는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 입장일 테고요. 그건 찬성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만 돌아서면은 국회 통과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민주당도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반대했었는데 지금 규제가 필요하니까 규제 개혁이 필요하니까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제 일반 진보 진영에서 반대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법안이라든지 안에다가 좀 추가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사실 야당 시절에 워낙 강력하게 반대해서 그래서 또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파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실제로 진보 진영에서는 하고 있는데 사실 대통령 공약을 보면 그 당시에 되게 상당히 애매했습니다. 은산분리 원칙은 지키겠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장에 보면 인터넷 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 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겠다. 이런 두 가지의 좀 이슈가 같이 애매모호한 상태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민주당이 이제 규제 혁신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고용을 창출해야 되고 이런 이슈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바꿨고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도 이거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같고요. 또 여당 간사도 이 정재호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게 되는데 정재호 의원은 실제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 지분 완화를 해주는 그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국회 통과는 좀 눈앞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좀 더 이 보완책을 마련하느냐 이거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켜보죠. 예, 하나만 더 해봅시다. 11.6 사건을 일으켰던 김재규 전 중정부장의 사진이 국군 기무사령부 후신으로 창설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내 걸릴 것이다. 그동안 그 김재규 전 중정부장의 사진은 어떤 곳에도 걸리지 않았잖아요. 특히 군대 내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중정부장의 사진을 게시하겠다. 이거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국방부 내에서 이제 관련 규정을 이제 손봐서 이제 좀 손봤는데요. 예전에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같은 경우는 79년도 11.6 사태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제 어떤 사진도 거는 게 금지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역사를 되새긴다는 의미에서 사령관을 했던 사람은 예외적인 내란죄나 외환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게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보안사령관을 지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의 사진은 못 걸린다. 네. 아까 얘기했던 예외. 그렇죠. 거기에 딱 걸리셨죠. 내란죄에 딱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렇지만은 홍보관 이외에 또 다른 곳에서는 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어쨌든 네. 이것도 과거 기무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다. 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현재 국방부는 역대 사령관의 사진을 모두 걸 것인지 모든 사진을 제거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이것도 좀 더 두고 보기로 하죠. 네. 네. 두 분 오늘 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도재진 변호사, 경향신문 임지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팟빵 앱으로 문짱 엄지척님 어제 구청에 여권 갱신하러 갔더니 책 읽는 무더위 쉼터가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서 담소 나누시던데 좋은 제도가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구청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각 은행에 가셔도 무더위 쉼터가 있습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더우면 그쪽으로 피난 가시기 바랍니다. 1부 수사 마치고요. 2부 더 보수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훈의 뉴스 정면 승부. 대한민국 보수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더 보수.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차명진 전 의원, 이준석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보수 부활. 죽었습니까? 아니 이제 거의 기신이요. 기신맥진이에요? 네. 예. 오늘 날씨가 더운데 어떻게 여름은 잘 보내고 있어요? 아니 이제 어제부터 밤하고 예. 새벽에는 그래도 살만해요. 살만하고. 네. 네. 날씨 너무 더워서. 그래서 좀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 이 위원장은 또 선거도 또 준비해야 되니까 더 열심히 뛰어서 더 더울 것 같은데. 어제 출마 선언 영상 찍는다고 제가 927km 운전해 갔다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 선거 캠프가 워낙 젊은 애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선거 캠프에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냐고. 진짜 나머지 다 장롱면 오고 이래가지고. 아니 근데 무슨 927km나 갔다 와? 왕복이지 왕복. 아니요. 대전에서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았어요. 대전까지 버스 타고 가가지고 대전에서 장면을 만들라고? 대구, 부산, 진주, 창원, 순천, 강진, 목포, 광주, 대전 찍고 왔습니다.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전주도 찍구나. 예. 그나저나 이 얘기 나왔으니까 드릴 말씀인데 지금 바른미래당 선거가 제가 볼 때는 손학규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아닌 것에 이준석이 들어갈까 아닐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조금 고개를 절레절레 해요.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사람인데 이준석이 그걸 제가 저한테 밥을 사면은 가르쳐 주겠다 했는데 안 가르쳐 줘서 밥을 사긴 사야 되는데 그냥 내가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가르쳐 줄게요. 이렇게 하세요. 완전히 대한민국의 마크롱이 되어서
보수 물갈이 하겠다. 그래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으로 나눠져 있는 이런 보수들을 그 통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 내가 물갈이 하겠다. 그렇게 해서 보수를 다시 세우겠다. 그래야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런 거잖아요. 그 이해찬 후보가 얘기했던 뭐 진보정당 20년 장기 집권 이런 킬러 콘텐츠가 없다. 이준석 의원한테. 네. 방금 말하는 게 그런 콘텐츠 중에 하나. 보수 물갈이. 네. 받아들입니까? 제가 밥을 제대로 한번 사드리고 풀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크롱 된다고 그래 마크롱.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그 얘기부터 합시다. 바른미래당 얘기부터. 예. 이준석 위원장은 당대표 출마 공식 선언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뭐 다 얘기는 막 하고 다녔는데 9일날 이제 정론관에 가서 뭐 공식으로 요식행위는 해야죠. 근데 보통 세게 안 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뉴스 보니까 7명 나왔어요. 근데 솔직히 거기서 딱 내가 저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경우는 손학규 지사하고 하태경 의원 정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바른정당은 지금 사실은 조직이 거의 이런 얘기도 되나 모르겠는데 거의 뭐 와해 비슷하게 돼가지고 여론조사가 중요하거든. 그 여론조사가 사람들한테 뭔가 알려져 있거나 뭔가 어필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의원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죠. 예, 알겠고요. 더 세게 말해야 되는 건가요? 예. 자, 지금 당권 도전 후보가 많습니다. 하태경, 김영한, 장성민, 뭐 이수봉, 장성철, 거기다 이제 플러스 손학규까지. 많은데 일단은 여기서 컷오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컷오프해야죠. 예. 근데 뭐 사실 컷오프 하면은 뭐 마지막 한 자리, 두 자리 정도 경쟁하지 않을까. 그럼 거의 다 들어간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차피 인지도 순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컷오프에서는. 그러면은 그 컷오프? 그래? 컷오프도 여론조사를 해요 거기는? 민주당에서는 컷오프를 저기로 했잖아. 중앙위원회에서 했잖아요. 중앙위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전 뭐 선거 룰도 모르겠는데 보니까. 출마한다는 사람이 선거를 그러면 그 어쨌든 영성이가 없다. 아니 왜냐면 그거 있잖아요. 이 초기 컷오프 경선은 걱정을 좀 안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럴 수 있죠. 그 바른미래당 이 당대표 경선에서 대표가 안 되더라도 원샷 경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5등 안에만 들면은 최고위원 하는 거죠. 당대표가 안 돼도 최고위원 되는 거죠. 네. 근데 하태경 의원님 말씀하신 게 이게 최고위원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거라고 했는데 저는 최고위원은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당대표 돼서 좀 박력 있게 당을 개혁해보고 싶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것이지 뭐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최고위원 안 해본 사람도 아니고 뭐 사실 아침마다 여의도 가가지고 앉아있는 것도 고역이고 뭐 사실 그런 의미보다는 진짜 한번 파격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다들 당대표 출마한 건데.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고 계시군요. 진짜 저는 이게 뭐 제가 사실 다른 상황이었다면은 제가 참 교만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번에 그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당대표라는 역할을 제가. 그래요. 손학규 전 대표는 출마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출마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바른민주당의 상황이 인지도가 중요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특히 좀 혼란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안정적인 사람을 원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손학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모두에게 좀 어필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사실 지금 바른정당 쪽 이제 지난 공천 과정에서 바른정당 쪽 사람들은 이제 좀 상처를 받은 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 이제 피해를 입었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 미련이 없다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뭐 바른정당 몫의 바른미래당이라는 거는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아까 얘기했던 그 컷오프는 일반 당원 2,000명, 책임 당원 2,000명 해갖고 전화응답을 하네요. 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결국은 손학규가 1강 구도가 되고 나머지 싸움 이렇게 되면 그렇죠. 다른 후보들끼리 또 후보도 아니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내가 볼 때 너무나 파이가 작아가지고 뭐 다른 후보가 손학규를 이겨서 뭐 단일하고 이럴 만한 어떤 그 공력을 기울일 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게 좀 너무 미안한데. 그 파이가 작은데 손학규 전 의원 같은 왜 나옵니까 그러면? 그분요? 제가 옛날에 그분 경기도지사 할 때 거기 대변인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그래도 좀 미련이 있으셨어요. 뭐 제가 요 정도. 그래도 마지막으로 뭔가 혼을
태우기 위해서 이 정도로 좀 얘기를. 파이가 없다는데 동의합니까? 없죠. 객관적으로 봐도 지금 보면은. 봐도 없고. 다만 이제 없으니까 더더욱 진로가 당대표에서 많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오히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지금 소위 얘기하는 통합의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계 개편에 어떤 그 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공중분해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이제 호사가들 입에서 나오는데 그 안에서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죠,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 6.12 지방선거가 끝나고 지금 한 달 반? 그죠? 거의 그 정도 됐는데 이게 그 동안에 상당히 소위 말하면 정치 엘리트 내지는 정치 평론가들이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중요한 전국 내지는 상황의 변화가 지금 생겼어요. 그게 뭐냐? 사실은 이제 거의 정말로 거의 일당 독재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어떤 민주당의 독주가 상당히 꺾였고 그리고 망했다. 모든 사람이 다 망했다고 하는 한국당이 그런 대로 버텼고 그리고 좀 어떤 정도로 이게 일정하게 이제 뭐 건강한 뭐 보수 내지는 중도라고 여겨졌던 부분들인 바른정당이나 민주평화당들이 사실은 거의 그 동안에 존재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전국이 이렇게 지금 쭉 재편이 되면서 당사자들, 소위 행위자들도 다시 말하면 바른미래당이나 뭐 민주평화당에 있는 분들도 야 우리가 독자로 좀 나가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인식이 이미 일반화돼 있어요. 자, 민주평화당 말씀하셨는데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가 됐어요. 가장 먼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바른미래당도 관심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당대표가 되고 저는 관심 없어요. 이게 지금 바른미래당은 당내 구성과 소통이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에 김동철 이제 대표랑 대행이 이제 정동영 대표랑 만나는 자리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바른미래당이 경험한 거는 3번 달아도 떨어질 수 있다. 3번 달아도 3인 선거구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거에 집착한다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사실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게 엄청 힘든 거거든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추상적인 목표에 지금 목매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제 생각에는. 아니, 3번 다루도 힘든 건 맞지만은. 그래도 2등 하면 당선될 확률이 높잖아요, 선거제도 개편했을 때. 그러니까 그건 자유한국당,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자유한국당을 뛰어넘는 대한야당이 되는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지. 그게 문제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3인 선거제가 됐는데 기호 3번으로 한 세 번째 정당 정도 위치에 선거를 치른다는 거. 다음번 선거는 특히 총선이에요. 별 의미 없어요, 보면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준석 위원장도 지금 생각하고 있듯이 정치가 양극화돼 버렸다니까요. 국민적 인식이 벌써 이제 양극으로 달리기 때문에 이미 국민들은 예를 들어서 제3당을 좀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상당히 열버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선거 20개월 남기고요. 선거법 못 고쳐요. 이미 끝났어요, 이거는. 예. 이미 끝났다고. 이게 왜냐하면 각 그 정당의 당대표나 중요한 보직을 뽑는 그런 당협위원장들이 다 자기들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했거든 이미.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자기 뽑아준 사람들한테 야, 너 이제 비켜라. 너 비키고 저당하고 합당 너 비켜가지고 제3당이 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고치겠다? 그 사람들이 용인을 안 해요 이미. 예. 그래 다시 바른미래당 선거 얘기가 좀 돌아가가지고 1인 2표제 책임당원 5, 일반당원 2.5, 국민 2.5 여론조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1인 2표제가 변수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인 2표제는 언제나 변수죠. 예를 들어 새누리당 시절에도 전당대 하는 거 보면은 1인 2표제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몰표로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1인 2표되면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요. 과거에 소위 말하는 대의원제 하에서의 전당대회라는 거는 가다 버스에서 물어봐요. 모르겠는 당원들은. 위원장님 전 진짜 모르겠습니다. 누굴 뽑을까요? 그러면은 가서 차명진과 이준석을 뽑아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뽑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각자 전화기로 이제 K보팅 그 선관 시스템 날라들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상당히 1인 2표제 혼란스러울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위원장한테 1인 2표제가 유리할 것 같은데요. 유리하죠. 그죠? 유리하죠. 이런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뭐 구호가 이제 하나는 젊음에 투자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가면 되니까. 그렇지. 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이게 왜 그걸 해야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젊음이 무기라니까? 젊음이 무기지만은. 젊음으로 다 바꾸라고 한번 해봐요. 괜찮아. 2표제면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는 또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지금 1인 2표제가 되면요. 아마 유력한 후보 누군가와
그렇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연합을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유력한 후보가 자기가 되면 나중에 좀 이렇게 운영하기 좀 좋게 자기 파트너를 고르려고 할 거예요. 요거 토론을 총 8회 하기로 했네요. 네. 토론은 자신 있지 않아요? 토론은 자신 있는데 이게 사실 선관위 토론 같은 거 해보면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토론 해본 대상 중에 가장 맥빠진 토론인지 안철수 대표랑 그때 국회의원 선거 붙었을 때 저는 막 잔뜩 준비하고 갔어요. 이제 막 가서 하려고 했더니만은 이 차례에 따라 가지고 시간 배분 제가 대상한테 질문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질문을 해서 재질문했을 때 다시 답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게 소위 말하는 ABCD 토론이거든요. A가 먼저 발언하고 B가 발언하고 C가 발언하고 D가 발언하고 이렇게 순서 다 정해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토론은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준석 위원한테 또 걱정이 되는 게 토론을 너무 잘할 것 같아. 아 그래요? 그것도 또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서울시장 선거 때 그 김민석 씨하고 이명박 씨 나왔는데 이명박 씨는 말을 되게 못했거든. 그런데 그 누구예요? 젊은 김민석이 아주 말 잘했거든. 그때 아마 김민석 나이가 지금 이준석 위원 나이 또래 됐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히려 이명박 보고 더 신뢰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도 또 그래서 그 말 더듬더듬대던 조순 씨가 또 시장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말할 때 오히려 내가 볼 때는 좀 진중하게. 저는 그런 토론 대명사로 기억나는 게 김문수 유시민 토론이에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유시민이 말을 잘했는데 김문수가 떠듬떠듬 되면서 또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지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소신이 있다. 이렇게 되거든. 그렇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한당 얘기 그러면 좀 해봅시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산하의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가치와 좌표 재정립 소위 홍성걸 국민대 교수를 낙점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이제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래요. 김병준 비대위원회가 출범한 지 지금 한 열흘 되죠? 열흘 되면서 또 국민들이 다 판단을 했어요. 저거는 일정하게 어떤 그 소위 말하면 버스를 갈아타는 환승장 역할이구나. 이게 다 이제 됐어요. 다. 정리가 돼버려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뭐 가치와 좌표 재정립 소위 뭐 정책 대안 정당 소위 뭐 등등등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당원들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환승 잘 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중요한 게 다시 말하면 한국당이 망한 게 그동안 이념이나 시스템 이런 게 잘못돼서 망한 게 아니라 당을 지배하는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무능했구나, 상당히 정치적으로 협소했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우리가 무슨 이념적 좌표를 다시 세우고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준석 의원하고도 얘기했잖아요. 박근혜 때 상당히 좌클릭했다니까. 그런데 그거 뭐 지금 와서 뭐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뭐 김병준 위원장이 무슨 국가주의라는 거 내세워가지고 좌클릭을 조금 해보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애매하냐?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본인도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특별한 임팩트를 못 줬고 그냥 이게 환승장 역할이구나라는 것들이 사람들한테 인식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정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었고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는 그걸 잘 해보세요. 뭐 이 정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주의 비판하다가 국가주의의 대표적인 박정희 대통령을 찬양하고 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노무현 대통령 모습 참여하면서 약간 좌클릭 모습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랬던데 가치와 좌표 재정립 소위의 홍성걸 국민대 교수를 인정하고 다시 오른쪽으로 돌리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싶어서 제가 질문 드렸거든요. 그게 이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가진 이제 중량감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보통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이나 혁신위원장 이런 사람 오면요. 처음에 되게 센 얘기 해요 보면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세게 들이받아 보니까 자기가 오히려 튕겨나가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또 약간 중간 지대로 오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소위 바보 샤워라고 하는 뜨거운 물을 틀었다 찬물을 틀었다 계속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나오는 건데 예전에도 생각해보면 뭐 임명진 위원장 처음 들어왔을 때 뭐 칼을 못 받들고 친박 다치겠다 그러더니만은 나중엔 또 애매하게 나오고 뭐 이런 것처럼 결국에는 이건 숙명이고 사실 좀 김병준 비대위가 이제 홍성걸 교수를 내세웠다라는 거는 과거부터 계속된 이제 그 정강정책 개정에 또 한 손가락 얹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은 잘려도 정강정책은 살아남는다는 취지 때문에 예전에 박세리 교수가 선질러 넣었다가 김종인 장관한테 삭제당하고 그리고 나서 경제민주화 들어갔다가
그다음 또 약간 이제 밀려나면서 이제는 어려운 얘기 안 들어가고 아까처럼 자유한국당 정황정책에 뭐가 있었냐면 국민 행복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 행복하게 해줄게요. 이 정도만 있다가 또 이제 박근혜 탄핵 사태 난 다음부터는 그것도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알맹이가 없는 정강정책 상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좀 탈피하기 위해서 자유라는 개념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려운 내용은 지지자들이 잘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좌클릭을 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태극기 부대는 그들의 영도자의 뜻을 잘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 생각에는 그 괴리가 존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백약이 뭐라도. 아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에 차명희로 한번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보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7시에 돌아옵니다.